어릴 적엔 일기, 지금은 수다. 쌓아둔 말을 다 할 때까지 몰아서 떠들어 봅니다. 밀린 일기 44번째 페이지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게스트 모셨는데요. 이제 거의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게스트 이렇게 모시고 얘기 나눠보자고 했는데 네. 사실 솔직 고백하자면 네. 지난 한 달 살짝 넘어갔거든요. 살짝 넘어갔는데 기다리는 분들이 네네. 없었나? 아니요, 좀 은근 아쉽긴 한데. 은근 제가 기다리셨을 것 기다렸어요.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네. 저희 밀린 일기 평소에 좀 들어주시고 네. 또 저희가 초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은 분을 오늘 자리에 모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목소리로 본인 소개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독자이자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는 남아름입니다. 와. 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애독자. 네네, 애청자. 애청자라고 해야죠. 네네, 밀린 일기. 애독자 뭐 사실 일기니까 네네. 읽는 게 일기. 맞죠. 네. 맞아요. 저희 이제 다큐멘터리 만들고 계신 그리고 또 제 학교 선배이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료인 아름 감독님 모셔서 사실 저의 지인이라서 제가 좀 어렵게 제가 열심히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네. 모셨는데 어려웠어요 모시기가? 어려웠죠. 오. 날 바쁘니까. 바쁘시니까. 네, 오케이. 바쁜 그런 분이시- 관점에서 어려웠다. 그쵸. 어려워. 저는 관계가 어려워서 관계가 어렵게 요청했다 이런 건데. 저는 쉽게 했는데 감독님 네. 어려우셨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뭐 얼마 전에 또 보셨다면서요? 맞아요. 이제 바쁘셔서 이제 우리 마이크로 인플루언스 여기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네. 살짝 부탁드렸는데 너무 기꺼이 와주시겠다고 해가지고 평소에 들어주시는 것도 너무 고맙고. 네네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고 그래서 제가 버들에게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 그 청취자분들께도 네. 아른 감독님이랑 얘기 나누는 거 한번 들려드리고 그렇군요. 싶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언제 섭외 당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왜 이렇게 근데 준비하세요. 네. 아니 왜냐면 이렇게 잘 네. 들어주시는 분들이 오면 우리도 더 마음이 좋죠. 좋고 네네.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도 기꺼이 오고 싶어 맞죠? 그럼요. 제가 그 도랑말님 나가셨을 때 그렇죠. 왜 나 안 불렀지? 약간 견제가 있었나 보네요. 네네. 나 그때도 안 불렀네. 두 좀 번째로. 그랬네요. 두 번. 그 순서와는 전혀 상관없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네. 네네. 애정과 그런 거는 이제 네. 도랑말도 저희 항상 꾸준히 잘 들어주고. 그러네.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나와주신 게스트분들이 또 1년의 반 정도 지나다 보니까 꽤 쌓였는데 네. 그분들도 이제 저희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맞아요.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네. 또 밀린 일기 얘기보다는 아무튼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남아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드셨는지 좀 그런 거 먼저 들어보면서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일단 저가 밀린 일기가 많아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인 것 같아요. 오, 펀치라인 잘하는데? 뭐야? 인트로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네. 왜냐면 저는 근데 늘 제가 저는 일기장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든 감독이에요라고 많이 소개를 하곤 해요 실제로. 네. 왜냐면 사실 저는 좀 제가 만든 작품들이 좀 자전적인 얘기, 제 가족이나 저로부터 시작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누군가는 좀 맨날 왜 저런 사적 다큐 만들어?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되게 이 일기장에서 시작한 용기들이 좀 갖고 있는 이야기의 힘을 되게 믿어서 그래 나는 일기장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이다. 이거를 좀 내 아이덴티티로 갖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사실 제가 진짜 부끄러움도 많고 좀 소심하고 좀 진짜 잘 울고 그래서 막 말로 따지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막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내가 끄적끄적 이렇게 해놨던 그 일기들을 좀 다큐멘터리로 풀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핑크패미, 순간이동, 애국소녀라고 늘 4글자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좀 그 작품들 다 좀 제 자전적인 이야기 그리고 진짜 그 일기장을 밀려왔던 그런 것들을 진짜 영상으로 만든 작품들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연결이 딱 좋은데요. 네. 준비가 잘 돼 있으시네요. 역시 그러니까 감독님이 네. GV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니까 상영을 하시면서 다 네, 그런 유려한 내공이 쌓여 있네요. 네, 내공이 딱 드러나는 건데 아무튼 뭔가 처음에 얘기해 주실 때 사적 다큐 그리고 이제 뭔가 일기에서 출발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신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사실 이제 저나 아름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를 전공하기도 했고 네. 학과 내에서 너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 언어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무슨 얘기 하시나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그늘과 같이 이 작업들을 하면서 많은 이해도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맞아 또 그러시는 분들은 다큐 하면 뭐랄까 다큐 3일 이런 거 생각하시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렇죠. 그런 자연 다큐나 네. 나의 문어 선생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다큐지만 뭔가 이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작업과는 약간 장르가 다르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적 다큐라는 거는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주로 담는 게 사적 다큐가 되는 건가요? 근데 자기 이야기도 공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래서 사적 다큐라는 말을 싫어하고 안 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건 저는 그 정의가 되게 오염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뭔가 구분을 위한 구분이. 네, 구분이 위한 구분이고 있구나. 이 어떤 자전적인 얘기나 좀 자기 서사를 아니면 자기 고백적 어떤 이런 요소를 담긴 작품을 저는 조금 폄하하는 언어로 사적 다큐라는 게 좀 많이 꼬리표가 달렸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좁혀버린다. 네, 좁혀버리고 의미를. 이게 어쨌든 공적 사적이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눴을 때 어떤 공적인 의미나 아니면 사회적인 거와는 조금 사소하고 조금 더 작고 이런 걸로서 좀 사적 다큐라고 좀 불려진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모두가 뭐 이걸 폄훼하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이 사적 다큐라고 하는 것 이상 그럼 이건 공적일 수 없나라는 질문이 이렇게 뒤따르게 되고 이제 막 누구나 자기를 찍을 수 있고 누구나 저는 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유튜브를 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막 쇼폼도 엄청 많이 다들 할 수 있고 했을 때 조금 이제는 이게 막 뭐 공적 뭐 영상, 뭐 공적 다큐멘터리, 사적 이거의 어떤 구분과 경계가 조금 무의미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또 진짜 방송과 유튜브와 뭐 여러 가지 미디어의 경계들이 되게 허물어지고 이걸 누가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좀 다른 질문들이 이제 좀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사적 다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고 사실 저도 뭐 처음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싶다 막 이랬을 땐 당연히 막 저도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였고 다큐 3일 저도 다큐 3일 너무 좋게 재밌게 봤었고 막 PD 수첩 이런 거를 되게 동경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 그 뭐지 파업이 있었어요. 엄청 큰 대파업이 네네. 그러니까 네네. 약간 제가 기억했을 때 제가 성인으로서 기억하는 방송국이 이렇게 멈출 수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경험했던 게 MBC 파업. 네, MBC 네. 파업이었었는데 그때 그래서 뭐 그때 뭐 이제 PD 수첩 뭐 이런 것들이 멈춰지고 막 이런 걸 처음 봤었을 때 근데 그 시기에 되게 제가 막 1인 미디어라고 해서 그때 뭐 미디어 몽구 뭐 칼라 TV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또 막 그때 뭐 광우병 관련된 어떤 촛불 집회 관련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 진짜 지상파 공중파 방송이 아니라 정말 어떤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어떤 사회 운동으로서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 어떤 자본과 뭐 권력과 이런 데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작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극장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독립 다큐멘터리라는 거를 그 시절에 좀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두고 담아야 되는 이야기들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면서 좀 저는 독립 다큐멘터리의 매력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시기들에. 또 이런 어떤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찍는 작품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사실 좀 이게 되게 막 또 자기 찍고 또 뭐 가족 찍고 뭐 이런 어떤 모르겠어요. 이 피로감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좀 많이 요즘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네, 좀 자전적 다큐멘터리고 사적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좀 이런 너무 길게 얘기했지만 네. 사실 뭐 사적 다큐, 공적 다큐 이런 거를 나눠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이고
사적 다큐라고 하면은 그게 뭐 납작한지를 떠나서 그냥 자기나 가족 찍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아름 감독님이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내가 작은 카메라를 사용해서 찍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그냥 찍는다로 사적 다큐나 자정적 다큐가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 아름 감독님은 뭐 단편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앞으로 얘기할 장편 데뷔작 애국소녀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경험을 한번 쭉 하셨기 때문에 사실 더 해주고 싶은 얘기나 그런 생각들이 많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오늘은 이제 감독님의 어쨌든 이런 고민들을 응축한 어쨌든 장편 데뷔작 애국소녀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초반에 얘기를 해보면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뭔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감독님이 가진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또 핑크팸이나 순간이동 같은 본인의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담아내시다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본인과 가족들을 찍은 걸로 알고 있는 그 애국소녀 작업을 하시게 됐는데 그거를 아름 감독님이 한번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만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사실 그 85학번 그냥 흔히 말하는 딱 진짜 386 세대의 전형적인 두 부모님을 밑에서 자랐고 그래서 저는 되게 그 민주주의라는 게 진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영화 속에 나오면 제 생일이 12월 18일인데 그때가 늘 탄핵 전, 이 탄핵 대혼란이 있기 전에 그때가 항상 대통령 선거였어서 약간 진짜 내 생일 선물 같이 준 게 저 부모님이 만들어준 어떤 민주주의구나라고 해서 진짜 어떤 그 민주화 세대의 자녀로 자랐는데 사실 저희 아빠는 행정고시를 봐서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진짜 민주화의 운동에 중요한 거다. 그래서 아빠는 어떤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고 저희 어머니는 좀 어떤 시스템 밖에서 좀 어떤 운동을 하는 여성 인권 운동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둘이 같이 민주화를 위해서 운동을 했지만 좀 다른 어떤 노선을 택하게 됐고 저는 항상 그 사이에서 진짜 좀 고통받으면서 자랐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엄마 따라서 집회에 가면 항상 청사 앞에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저는 아빠 차 타고 가려고 그 청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광화문에 그 정부 서울청사.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막 경찰들이 막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고 막 하면 막 저 막 울면서 저 아빠한테 가야 돼요 막 이러고 했던 어린 시절이 있는데 그러다가 사실 제가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저희 아빠가 또 하필이면 그때 해수부 공무원이셨어요. 그러고 또 되게 역사의 아이러니 같이 그러니까 공무원들 그냥 부서 이송을 계속 하죠. 그러다가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는 또 청와대 공무원이셔서 제가 약간 이 한국 현대사의 소용돌이 안에 너무 이 가족의 이 복잡한 역사들이 좀 많이 섞이게 됐고 제가 아빠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제 어쨌든 또래 친구들은 그때 처음 광장에 나가고 뭔가 처음으로 좀 어른들이 말하는 거에서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시작했던 순간에 좀 저는 많이 주저했던 것 같고 되게 광장에 잘 나가지 못했던 어떤 스스로 되게 부대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9년에 어쨌든 미투라는 시기를 겪고 나서 제가 미투 때는 이제 페미니스트 엄마와 저에 대한 다큐를 찍기도 했고 2019년에 됐을 때는 내가 이제 이 부모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늘 엄마가 허락한 페미니즘 안에 되게 제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멋있고 옳은 일은 하지만 내가 과연 내 정말 정치적인 주체성을 가진 적이 있나? 이런 고민을 좀 2019년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되게 괴롭혔던 이 세월호 참사, 탄핵, 그리고 미투라는 이 부대낌에서 이걸 좀 한번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정리해야만 제가 앞으로 그 다음 어떤 대의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 학부 졸업 작품으로 시작을 했던 거긴 했어요. 이걸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나야지 내가 조금 다른 거에
조금 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정말 내 일기장에만 쓰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그냥 이 사실 진짜 되게 중요한 어떤 한국 진짜 그 현대사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이 우리 가족 안에 되게 미시사로서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또 이게 저는 결국 거대한 어떤 사회적 운동이나 시스템도 결국 그 안에 있는 한 개인들이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역사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스템 한 명에 있는 공무원의 어떤 고민과 딜레마 그리고 그 뭐 자녀 세대든 그 가족이든 이것이 또 되게 우리 사회의 어떤 되게 중요한 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어떤 거대한 운동과 거대한 어떤 사회적 어떤 것들이 지나간 뒤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좀 그냥 일기장에만 남겨놓지 않고 좀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그 이드파라고 저희 이드파가 해외 프리미어 맞나요? 이 해외 프리미어는 해외 프리미어는 해외 또 프리미어 어디요? 몬트리올 다큐멘터리 몬트리올에서. 영화제가 해외 첫 상영이었었고 네. 이드파는 유럽 프리미어 유럽 유럽에서 프리미어. 처음 네네네. 맞네. 이드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드파는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하는 데고 사실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면은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약간 영예 메이저. 완전 메이저 완전 메이저 그리고 저는 완전 처음 들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막 뭐 모른다고 뭐 모르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럼요. 정말 다큐 전공하고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막 감독님 비행기 태우는 게 아니고 정말 대단한 일이다. 오, 그거를 그렇군요. 해외 항상 감독님이 제 기억으로는 해외 해외 일정을 소화중이셨다. 해외 일정 항상 소화중 스토리에 항상 다른 나라에 또 가 계시고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대한항공 모닝캄 회원이 됐는데 대박이다. 그게 진짜. 2024년 4년에 모닝캄 회원이 됐고 대박이다. 23년 4년에 23년 엄청 다니셨죠. 엄청 다녔죠. 네. 사실 그 이드파라는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가장 큰 다큐멘터리 영화제인데 사실 제가 애국소녀 처음 만들 때는 내 영화는 그런 영화제에 갈 만한 영화는 아니다라고 제가 좀 자기 객관화를 했었어요. 그때는 나는 그 이드파 갈 만한 영화는 아니지 해서 출품도 안 했었어요. 사실 출품도 안 했고 해외 영화제를 거의 욕심내진 않았었는데 제가 이 작품이 다른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많이 소개가 되고 나서 그 이드파에 보통 1년이거든요. 네. 영화제는 보통 한 그 1년이 보통 이렇게 한번 서클 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사실 1년 지난 다큐멘터리는 좀 소개되기가 어려운 게 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해 이드파에서 그 한 해 동안 뭐 수상을 하고 영화제에서 되게 사랑받은 다큐멘터리를 트는 섹션에 초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 정도 영화는 아니야라고 했던 것이 정말 어떤 관객의 힘으로 그래도 다시 여기서 다시 마지막 피날레로 틀어야 된다라고 한 그 힘이 좀 저한테는 계속 좀 작품하는데 큰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아주 뛰어난 작품을 봤네요. 진짜. 그래서 사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그래서 우리 애국소녀 어디서 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답답하시겠다. 진짜 답답하실 텐데 정말 안타깝게도 어떡하죠? 여러분들이 당장 보실 수 있는 채널은 없지만 이제 감사하게도 저랑 버들은 이제 감독님의 호의로 좀 볼 수 있게 됐는데 저희의 감상평이랄까 그런 것도 좀 짧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만드셨는데 버들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앞에서 몸소 겪어오신 이야기들을 다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작품만 봐도 너무 잘 알 수 있는 얘기였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공교로울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내 생일이 진짜 대선일이고 노태우가 막 이제 재판받는 첫날이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그 현대사의 누가 보면 찻잔 속의 태풍이지만 나에게는 그게 너무 실존적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쵸. 공교롭게 아빠가 고위공무원이시고 공교롭게 엄마는 또 여성 인권 운동가시고 그러니까 이런 그 다양한 지점들이 이렇게 다큐로 풀어놓으니까 굉장히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지만 또 본인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했던
했던 것이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낯설게 보면서부터 이 작업들이 시작되는 건데 그 애국소녀라는 제목만 봤을 때는 자전적 이야기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이 주가 되고 그런 것들로 시작해서 무언가가 나오겠거니 했는데 그 푸티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뉴스도 막 나오고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 이게 내가 그 개인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집에서 갑자기 소파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 나오고 뭐 이제 밥 먹는 거 나오고 엄마 아빠랑 식탁 앞에 마주 앉아서 아빠가 막 후줄근한 추리닝 입고 있고 뭐 이런 게 나오면 또 아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넘나드는 게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어색하고 분절되게 느껴질까 싶긴 하지만 저는 보면서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턱들이 느껴지지 않아서 굉장히 이런 작품을 내가 그냥 돈 안 내고 봐도 되나? 돈 내세요. 네. 돈을 제가 뭐 현금을 가져오진 않았는데 나중에 혹시나 뭐 개봉하시거나 그럼요. 뭐 차기작일 수도 있고 그럼 제가 꼭 이렇게 영혼이라도 보내겠습니다. 그 영혼 보내는 거 아시죠? 네. 네네. 어쨌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저도 이제 그 어떤 한국의 현대 정치사의 맥락들을 깊숙이 안에서도 보내봤고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도 있어봤고 바깥에서도 계속 관망해보기도 했고 그런 이제 흐름들이 계속 생각나면서 역시 가장 개인적인 것이 이거 굉장히 관용구지만 네. 이게 정말 맞는 말이라는 게 느껴지는 다큐였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앞에 막 엄청 막 핏대 높여서 말했지만 제가 가장 개인적인 거지 가장 정치적인 거다라는 그 문구를 증명하고 싶었던 게 이 다큐의 진짜 중요한 목표였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잘 와닿았다. 그리고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이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게 더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으신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아빠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시고 엄마는 그 전통적으로 진보 지지층에 가까운데 뭐 이런 이제 또 우리 집안의 정치 상황 그런 지형 같은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면서 그래 나는 그럼 어떻게 지금 이런 사람이 됐나 이런 걸 또 생각해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 저는 이거를 이제 그 DMZ 다큐멘터리에서 처음에 상영하실 때 영화관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최초 공개했을 그러네, 때 프리미어 할 때 네, 보셨던 굉장히 거죠. 영광스럽게 보게 그리고 됐는데 그 버전은 이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쵸. 제가 본 네. 건 다른 버전인 네, 거죠. 다른 버전입니다. 왜냐면 뭐 영어 자막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해외에 상영한 버전이겠구나 맞아요. 했어요. 최종 네. 버전. 네. 맞아요. 편집도 훨씬 많이 바꾸셨 맞아요. 막 아주 바꾼 건 아니겠지만 하고 저는 이제 그 버전도 보고 이후에 지금 최종 편집본도 본 입장에서 그걸 봤다는 것을. 근데 저는 이제 아른 감독님이랑도 뭐 사적인 자리에서도 종종 얘기하고 저 혼자도 생각하고 많이 이랬지만은 그 참 뭐랄까 가족을 찍고 그러니까 단순히 나를 찍고 가족을 찍는다는 어떤 행위 자체를 떠나서 그 버들도 아까 얘기를 해줬지만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한테 당연하게 그동안 배워왔던 익어왔던 그 이야기를 낯설게 보기 시작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 같거든요. 사실 저는 다큐멘터리 전공을 하고 학교에 처음 갔을 때 지금 와서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 큰 따옴표 사적 다큐 찍는 사람들을 굉장히 뭐 싫어하는 건 아니었지만 좀 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액세스가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렇게 쉬운 일을 접근을 하다니 너무 쉽게 하는 네, 나라고 접근을 너무 쉽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더 모를 테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치트키라고 생각했어요. 저 자기가 인생에서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이야기인데 저걸 저렇게 쓰다니 그렇게 생각을 한 저를 굉장히 꿀밥 먹이고 싶고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갈수록 더 배우고 있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찍는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납작하게 생각했나 그런 생각 때문에 더 감독님이 앞서 얘기해 주신 그런 자전적 다큐, 사적 다큐가 그냥 납작하게 얘기되는 것에 대해 저도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 저는 되게 좋은 영화가 다큐를 떠나서도 이게 보다가 그 내용도 되게 재밌고 좋은데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그 캐릭터나 환경을 보다가 아 맞아 나도 저런 경험이 있어
우리는 어떻지? 나는 어떻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게 사실 되게 밝은 영화예요. 영화를 보면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내용은 굉장히 무거운 어떤 현대사나 아카이브나 이런 게 들어있지만 감독님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밝은 성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영화의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밝고 통통 튀고 좀 희망적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것으로 볼 때 사람들이 되게 영화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엄청 더 정교하게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해냈고 그거를 박수 받으면서 응원받는 과정을 겪으셨다고 생각을 해서 애국소녀를 일단 저랑 버들은 봤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좀 약오르실 것 같는 이렇게 말하면 더 보고 싶어지실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야기적으로 그냥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방식의 접근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이분법이 싫다 이렇게보다는 이 복잡함을 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라는 사람도 나는 예를 들면 진보주의자라고 내가 정체화를 한다고 해도 어떤 면에선 보수적인 게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가족을 얘기하게 되면서부터는 우리 가족은 지켜야지. 뭐 예를 들면 가족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혐오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전통적으로 내가 지켜야 할 무언가가 될 수도 있는데 나는 가족이 그렇게 필수적인 요소인가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엄마 아빠가 되면 한없이 보수적이 되는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나의 복잡성을 직시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선과 악이 뚜렷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게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게 더 어떤 시대 정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효율화를 추구하는 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빌런인데 막 동정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 사람은 분명히 히어로였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무언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점들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극영화라고 한다면 그 복잡성을 마주하게 해서 내 안의 복잡성들을 또 캐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그 다큐를 많이 본 경험이 또 많이 없다 보니까 애국소녀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극영화든 드라마든 이런 데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다큐를 보다 보니까 역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고 그냥 이제 제가 더 좋았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뭐 페미냐 아니면 뭐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냐 뭐 정부에서 일하는 청와대냐 아니면 청와대 앞에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냐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있는 감독님이 나는 뭐 예를 들면 부역자는 물러가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들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저도 아빠 목사님인데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일종의 배신자이고 신은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렇게 내가 되게 강하게 생각하는데 어디 가서 신은 없다고 얘기를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무언가의 나의 모습들을 계속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들어주고 근데 이쪽 듣는 분들이 그래서 나는 못 보는데 라고 생각하실까 좀 죄송하긴 하지만 네, 네. 아무튼 너무 그런 면에서 좋은 이야기를 네. 담아 오신 것 같아서 다음도 작품이 기대가 된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영화는 혹시나 뭐 볼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게 있으면 감독님이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또 그쵸. 잘라서 좀 퍼뜨려 볼게요. 네네. 일단 8월에 그 안양 여성영화제에서 하는 아마 여성 인권 영화제 같은 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상영이 될 예정이어서 안양에서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사실은 영화가 개봉이지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 사실 ITTV에 올라가거나 그렇죠, 뭐 OTT 그렇죠. 플랫폼에 올랐을 때 그게 맞네. 보는 건데 이 애국소녀라는 작품은 아마 평생 안 올릴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저는 그게 각 플랫폼마다 어떤 저는 목적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저는 조금 박제되지 않을 권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의 내밀한 얘기를 해서 내가 담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대중화되고 싶지는 않은 게 있어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뭐 공동체 상영이든 어떤 필요한 공간들에서 이걸로 되게 얘기를 하고 어떤 공론장을 만드는 거에 되게 중요한 의미들을 갖는데 이게 그냥 인터넷상에 되게 너무 쉽게 유포가 됐을 때 오는 어떤 또 안 좋은 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요즘 막 슬로우 시네마 이런 운동 같은 것도 하시는 그래서 뭐 사북이라는 또 사북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내밀한 얘기들이 있고 또 피해 당사자들이 그게 진짜 OTT에 너무 쉽게 풀렸을 때 그게 쉽게 캡처당하고 요즘 그게 그 캡처당한 것들이 또 되게 조림돌림 당할 수 있고 그쵸. 이게 어떤 좌표가 찍혀서 어떻게 될 수 있고 하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감독님도 OTT에는 올리지 않을 거라고 하시긴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애국소녀 보면 저희 집이 어딘지 맘만 먹으면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수 사실은. 그래서 웬만하면 OTT에는 올리지 않을 생각인데 근데 어쨌든 애국소녀는 계속 공동체 상영은 계속 하고 있고 사실 뭐 인스타그램에 뭐 애국소녀 치든 저 뭐 남아름 치든 하면 제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DM을 주셔도 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의뢰 오는 것들은 진짜 큰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되게 목적과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되게 상영분 드리고 뭐 GV 필요하시면 온라인 GV도 하고 뭐 직접 가기도 하고 해서 얼마든지 그런 의뢰는 정말 되게 가볍게 주시면 제가 되게 흔쾌히 네, 상영분을 드리고 뭐 되게 소규모 모임들은 사실 뭐 예산이 없는 데는 또 그거에 따른 뭐 굳이 저는 되게 그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 메일 주시면 애국소녀 네네 검색하시면 인스타그램에 있는 제 메일 주소에 네, 메일 주시면 감독님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으면 또 소식들을 그럼요, 올려주시니까 네네네. 그러고 맞아요. 제 네. 인스타그램에 또 이게 영화제나 이런 것도 또 올리니까 그거 네. 맞으면 극장에서 보면 가장 맞아, 좋고. 네, 좋네요. 일단 안양 그 네네네. 혹시 경기권 사시면 네, 한번 갈만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해주신 어떤 소신 이런 것들을 또 지키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기도 해서 사실 웬만하면 기회가 되면 영화관에서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또 감독님한테 연락해서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또 공유가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영화를 내가 못 봤는데 소외감을 느낀 청취자분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좀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제목이 애국소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국이라는 말이 물론 이게 기획하고 만들고 이럴 때도 그 애국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은 참 요즘에 들어서 그 애국이라는 말이 그 좌표 찍히기가 참 쉬운 무서운 단어인 것 같아요. 오염됐다고 많이 말하고 오염됐죠. 싶은데 할 말이 굉장히 꼭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고 없죠. 어쨌든 네네. 그래서 제가 진짜 요즘 너무 곤혹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고 이걸 정말 애국소년 영원히 끝나지 않은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진짜 곤혹스러운 거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어떤 뉴스를 봤을 때 한국인들은 어떤 게 있냐면 조금 응원봉 어떤 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이 투쟁 되게 성숙된 민주주의 그 K 민주주의가 또 엄청 되게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긴 하죠. 그런 게 되게 외국 뉴스에도 많이 됐고 한국은 화제가 됐고 또 한국은 계엄령도 어쨌든 이렇게 극복해서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사람들이면 이번에는 이 선거에 대한 이 한 표의 소중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일어났다. 이런 어떤 뉴스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응원봉을 들었던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었다. 이런 어떤 라인들이 꽤 많이 해외에서 그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짜요? 전혀 몰랐네요. 제 작품을 누가 이제 홍보를 하면서 애국소녀의 어떤 이제 푸티지들과 저도 태극기가 있잖아요. 그거와 이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있는 이 재선거 집회를 교차 편집을 해갖고 막 애국소녀를 홍보를 하면서 영화를 안 보시고 하면서 외국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봐봐라 한국에 그러니까 되게 감동적인 멘트였어요. 멘트도 한국의 시민들은 이렇게 민주주의 한 표의 소중함을 위해서 늘 이렇게 어떤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애국소녀 꼭 봐라. 이렇게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고 이
사태가 갖고 있는 이 복잡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근데 또 음. 그거를 물론 막 되게 뭐 극우 세력들도 많고 이런 부동론자들에게 어떤 빌미를 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 진짜 잘못한 건 맞잖아요. 이 성만이가 그쵸, 이 그쵸.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는 맞아. 음. 그래서 나도 이거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무언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저 올림픽 부분에서 태극기를 드는 거는 할 수 없겠는 그런 게 그거는 아니야. 그게 있는 거가 있어서 그래서 좀 저도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좀 이렇게 네. 화제가 됐다 보니까 작품이 네. 연결을 이렇게 네, 쭉 맞아요. 지어가지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뉴스만 보면 맞아요. 그럴 수 있고 사실 뭐 우리도 그 뉴스 보면 음.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맞아요. 모르는 분들의 경우는 나라에 필요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게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감지를 못하실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의도치 않게 그런 그냥 태극기가 주는 어떤 이미지, 상징성 이런 게 사실 국내에서도 되게 복잡하게 읽히고 그 애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뭐랄까 강함 그리고 거기에서의 우리가 느끼는 그 여러 가지 감정들 이게 사실 뭐 버들과 감독님이 아까 얘기해 주시면서도 쭉 얘기가 나온 거지만 부모 세대의 애국과 현재 우리가 보는 애국이 또 너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상황마다의 애국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막 애국을 너무 어렵게 얘기로 가지 않아도 뭐 이게 올라갈 때쯤이면 사실 녹음할 때도 그렇지만 이제 월드컵이 북중미 월드컵이 이미 끝나서 이제 끝난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끝나서 우리나라 생각하면 사실 끝났죠. 그렇죠. 끝나서 이제 다들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도 있는 어떤 그 스포츠 안에서의 애국 뭔가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렇게 돌아오는 그 주기마다 애국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정의 내리는 애국이라는 게 굉장히 다를 텐데 저는 생각해 보면은 태극기가 그 애국이라는 개념과 같이 가면서 굉장히 많이 오염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뭐 중학교 학교 다닐 때는 그 이렇게 국민의례 같은 것도 하고 보면은 좀 그래도 경건해지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길거리에 만약에 누가 태극기 들고 다니거나 이러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그렇죠. 저걸로 뭔가 자기의 색채를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더 편견일 수 있지만 뭐 하러 가는지도 모르는데 태극기를 든 약간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몰려가면은 저긴 피하자 이렇게 되고 색깔도 약간 피하게 되고 그냥 이런 것들이 저부터도 사실 있게 되는데 그런 뭐랄까 어쨌든 이 애국이라는 개념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우리의 부모도 그럴 것이고 나도 그럴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물려받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뭐 애국 소녀 안에서의 얘기도 괜찮고 아니면 애국 소녀를 꼭 떠나서도 뭐 아른 감독님도 그렇고 버들도 그렇고 각자가 생각하고 배워왔고 아니면 좀 지금에 와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애국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좀 너무 무겁지 않게 얘기를 해보면 또 청취자분들하고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처음에 애국소녀라는 작품 시작했을 때 2019년에는 어쨌든 되게 여러 태극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진짜 그 태극기 집회가 있었고 조금 이제 뭐 이제 극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조국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 관련된 거에서 또 그때 여의도에 엄청 또 그 태극기가 있었어요. 진보 진영의 태극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오염된 태극기의 의미를 우리가 회복하겠다라면서 더 근데 그게 또 더 새로운 갈등을 또 양상시키는 태극기가 했고 또 그때 보이콧 자펜이라고 해서 또 그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하면서 또 약간 역사를 좀 새롭게 바로 세우자 하면서 막 또 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노재팬. 네, 노재팬 보이콧 그것도 있었어요. 태극기 그래서 입장도 들어봐야죠. 네, 태극기 이쯤 되면 태극기도 피곤할 것 같아. 피해자는 지금 의문의 1배가 태극기. 아니 나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진짜. 아무튼 네네. 그럴 때였고 사실 그때 제가 나의 광장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난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구나. 저 태극기 내가 함께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다들 하면서 내가 애국자다. 내가 이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없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내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자기의 정치적
어떤 성향이 애국이다. 그게 진짜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애국이라고 나라를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국가라는 어떤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내가 진짜 내 이웃을 위한 게 뭘까? 내가 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다는 게 뭘까라는 걸 조금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내 그냥 정치적 성향 뭐 좌우 뭐 이런 어떤 진보 보수 막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이 국가라는 제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가 조금 더 나은 어떤 뭐 시민이다 동료가 될 수 있는 거는 뭘까? 좀 이런 질문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애국 소녀의 그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버들은 또 어떤가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에 가까워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올림픽 되게 좋아하고 애국 소녀. 월드컵 진짜 좋아하거든요. 많이 보고 막 분을 내면서 응원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반대급부에서 따라오는 감정 같은 것이 있는데 내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국가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뭔데 이런 감각 같은 것도 있고 내가 이 나라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냥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볼 때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뭐 야구 팬들은 사실 그 팀은 신이 점지해 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연고에 따라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막 되게 떠날 수 없는 듯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약간 국가도 비슷한 것 같다. 근데 또 어떤 사회학자는 그 국가나 민족을 어떤 상상의 공동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게 제도라든지 어떤 영토나 이런 물리적인 것 때문이지 실제로 이게 사람들을 어떻게 끈끈하게 묶어주느냐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막 하는 거죠. 근데 난 스포츠는 또 좋아하니까 막 응원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나의 복잡성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나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막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막 싫고 뭐 별로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애국이라는 감정이나 감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감정이나 아니면 애국 강요당한 어떤 애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자라면서 배워왔던 자연스러운 어떤 나라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별로 이렇게 잘 소화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평생 하겠죠. 근데 그러면서 또 이런 다큐도 보고 태극기가 흔들어지는 것도 보고 그리고 여러 이런 집회 현장 같은 거를 보면서 아름 감독님의 부모 세대들은 군부 독재에 저항하고 이런 어떤 국가 폭력이 심지어 만연했던 시대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서는 것 자체가 애국이었을 것이고 근데 우리 세대에 와서 독재는 없지만 그런 직접적 국가 폭력이라고 보이는 건 없지만 간접적인 무언가들이 계속 있을 것이고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서 뭐 소외되는 이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내 주위의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애국이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겠구나라고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이 어떻게 소비되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점이 당연히 많고 막 무슨 빨간 옷을 입어야만 애국이고 뭐 파란 옷을 입어야만 애국이고 다들 그렇게 자기 진영에 맞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지만 그냥 나한테 애국이 뭔가를 생각하는 게 부족한 것 같다 사람들에게. 그럼 그런 접근을 해봤을 때 나한테 애국이 올림픽 공원에 나가는 거면 가시면 되고 가셔서 정당한 요구들과 필요한 것들을 이끌어내면 되는 거고 나한테 필요한 게 뭐 여의도 앞에 가는 거든 응원봉을 드는 거든 그런 거면 또 그런 요구들을 하면서 내 애국을 계속 소화시키고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막 정의할 수 있는 어떤 문제는 아니지만 뭐 나라 사랑 뭐 그렇게 크게 뭔가 아니면 대단하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도 저는 늘 국가대표를 응원하고 이러면서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떼가 이런 생각하고 하지만 골 넣으면 국뽕이 타오르고 그쵸? 붉은 역시 악마가 돼. 손흥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제 대통령이 가끔 이상한 소리 하면 네. 또 왜 저래 이런 생각도 하고
맞아요. 그러는 게 이제 그냥 나한테는 그런 이제 면들을 직시하는 게 애국인 것 같다. 맞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두 분께 던졌을 때 뭐 부모 세대 애국과 우리 세대 애국이 다르다면은 뭐 어떻게 달라졌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물려받은 애국은 어떤 거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저도 생각할 때 버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그 부모 세대와 저희가 겪은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생각하고 출발한 그 애국의 개념이나 본인이 소화하는 그 감정 그런 건 다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그냥 부모 세대, 우리 세대 달라 이렇게 딱 아예 나눠버리고 뭔가 그 경계선을 완전히 딱 쳐버리고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하고 그렇다고 뭐 MZ세대 애국이 더 나아?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세대 안에서도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네네. 그 이 안에서 굉장히 또 많은 복잡 다단한 애국의 모양이 있고 저희가 얘기해왔던 것처럼 그 태극기 하나에도 태극기 입장을 물어보지 않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애국소녀라는 다큐멘터리가 또 아른 감독님이 그 본인한테는 굉장한 고민이 됐겠지만 잘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너의 애국, 나의 애국이 뭔가를 서로 질문해보게 만드는 그냥 좋은 어떤 퀘스천 마크를 찍어주는 작품이었다는 생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저도 정말 버들처럼 재밌게 본 작품이어서 뭔가 감독님의 차기작이나 다음 행보나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애국소녀는 지금 뭐 공동체 상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계시고 궁금한 분들은 DM 보내시고 지금은 혹시 작업적으로는 뭔가 다음에 준비하고 계신 게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애국소녀 책을 쓰고 있어요. 오, 이거는 저도 몰랐는데요. 그러게요. 네. 아, 네,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더 네.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 아, 될까였는데. 그냥 이건 제가 그냥 야망인데 네. 책 나올 쯤에 또 한번 책 이게 북토크랑 너무 상영이랑 좋다. 같이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오. 야망을 갖고 네. 있는데 제가 빨리 원고를 써야 되는데 목표는 올해 말입니다. 올해 오. 말에 네, 올해 말에 출간하는 게 목표인데 네, 좀 열심히 써.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다큐- 공표해야지. 네. 다큐의 내용을 기반으로 네, 약간 그쵸, 약간 그 비하인드 스토리랑 또 사실 영화가 끝난 다음에 저는 윤석열 탄핵이 될지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그러니까요. 몰랐고. 영화에 사실 그 윤 대통령 당선까지는 까지는 다뤄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감독님이 무슨 생각을 맞아요. 했을지가 사실 너무 궁금했어요.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 네버엔딩 스토리를 쓰고 또 이제 또 원고 이제 소재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또 이 선거 대혼란이 나타나서 또 다른 이제 소재를 계속 이 시대가 주고 있어서 끝나지 않은 끝나지 이야기네요. 않는 네. 이야기. 네네. 그 제목이 이래 애국소녀. 네버엔딩 스토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 끝나지 거의 않는 이야기. 편집을 끝낼 수 없는 그런 네. 게 있어서 하고 그리고 또 애국소녀가 방송도 아마 EBS 아마 다큐프라임에 방송해야 되는 게 좀 있어서 오. 아마 50분 이게 영화는 90분인데 50분짜리로 편집을 지금 좀 거의 다 해서 방송용으로. 네, 그것도 올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네네. 그거 올라올 때 한번 그러게요. 네, 아마 네. 볼 수 있는 채널이 그래도 네. 있을 것 있습니다. 같네요. 네. 네.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어쨌든 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사실 애국소녀는 결국 좀 이 앞에 이 어그로와 이거가 있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저는 애국의 해체라고 생각을 해요. 막 이게 개인의 역할과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어떤 옛날에 갖고 있는 어떤 이 국가주의와 막 이 어쩔 수 없이 이 형식적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됐던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단합해야 돼서 만들어진 되게 진짜 상상의 저는 어떤 구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결국 궁극적으로는 좀 이 애국이라는 단어의 해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결국 애국소녀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차기작은 사실 제가 애국소녀 끝나고 너무 큰 압박을 받았어요. 좀 잘 돼서 그런가요? 그것도 그렇고 있어요. 근데 너무 제가 갖고 있는 치트키를 너무 첫 작품에 써버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 모든 이걸 끌어올 막 영혼의 이거를 다 원기옥을 네. 뭐 드래곤볼이었구나.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저는 진짜 색보정 기사님도 이렇게 하다가 근데 다음 작품 어떻게 만들려고 이걸 이미 다 써버리면 다음 작품 어떻게 하려고 근데 그땐 그 의미를 몰랐거든요.
근데 약간 여러 부담들이 되고 맞네. 이야기가 너무 길긴 하죠. 너무 잘 아기 만들었. 때부터 나오잖아. 내가 지금 이 30년의 어떤 어. 응축된 이런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또 있을까라는 거 하나와 또 그 이상하게 계속 말한 거죠. 그 자전적 다큐, 사적 다큐 이런 게 저한테 좀 그릇 포인트에 아무도 뭐 사실 솔직히 아무도 뭘 안 할 수 없고 오히려 저를 더 리스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또 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어떤 그릇 포인트여서 나 이제는 빨리 이런 어떤 이제 가족 그만 찍고 벗어나야 된다. 막 멋있는 진짜 이 거대한 사회적 얘기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 막 이 압박도 너무 심하고 그러다가 제가 또 다시 제 가족을 찍게 되었어요. 찍게 되었고 저희 두 할머니를 찍게 되었는데 사실 애국소녀가 막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저는 조금 광장에 가지 못한 또 내가 어떤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어떤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어떤 부채감, 시민으로서의 부채감, 막 내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지만 어떤 시민으로서의 부채감에 대한 건데 애국소녀가 끝나고 나서도 내가 뭐 부모로부터의 독립 뭐 이런 거는 잃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내가 이 부채감이 좀 나아졌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어떤 주체성을 얻었나 했을 때 여전히 제 안에 갖고 있는 좀 찝찝함이 있었고 내가 그래서 나의 광장은 뭐야 뭐 이런 걸 좀 제시했나 영화에 했을 때 그냥 그러지 못하고 끝난 작품이라는 거에 대한 좀 괜히 감독 스스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영화로 되게 좋은 찬사를 받을 때도 알게 모르게 계속 나에게 이 부대낌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사실 계엄 광장도 열리고 하면서부터 좀 오히려 정치와 가장 멀다고 생각한 거에 답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흔히 막 2030 여성들이 만든 뭐 응원봉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춤추는 광장은 사실 되게 할머니의 방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저희 사실 할머니들 한 번도 뭐 집회에 나간 적도 없고 한글을 배운 적도 없고 뭐 이렇게 됐어서 막 이제는 나도 이제 조금 이런 부모의 이런 거에서 좀 부채감을 떨치고 나도 이제 광장에서 춤추는 막 나의 모습 막 이런 거에 되게 심취한 것도 있었는데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저희 할머니가 되게 이제 막 거의 90대고 막 그럴 때 봤을 때 사실 이 다음 세대의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진출 뭐 그런 걸 위해서 그 이전 세대의 여성들이 되게 희생됐던 게 많은 거예요. 저의 자유는 사실 또 다른 힘없는 여성의 희생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게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막 늘 저희 따라서 집회 뭐 이사를 와야 됐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저희 엄마가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 할머니가 저희 집에 모든 가사노동과 이런 걸 해야 됐던 어떤 다른 이전 세대의 여성의 희생이 있었던 거에 대해 좀 주목하게 됐던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친할머니 외할머니 두 분 다 좀 찍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친할머니가 종갓집 맏며느리세요. 또 하필이면 근데 또 저희 엄마도 맏머리인데 어떤 페미니스트 맏며느리를 갖게 되면서 여러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아빠 이게 고향이 다 같은 성씨가 그 마을에 같이 사는 그 집성촌이고 뭐 이런 곳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90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내가 제사를 이제 정리해야겠다. 내 생에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변화하는 시대에 바꿔야 되는데 이걸 내가 선언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내가 이러고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 남은 며느리 막 딸 손녀들에게 너무 큰 짐을 남길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바꾸고 싶다고 어떤 선언을 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그 할머니가 방에서 할 수 있는 되게 큰 정치적 선언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한 번도 사회적 참여를 하지 못했다는 사람 그리고 할머니는 한글도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어떤 여성들이 만든 어떤 광장들이 또 우리의 진짜 큰 변화들을 만드는 것들에 되게 기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매 광장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듣기만 해도 지금 시놉시스랑 그러니까. 트리트먼트가 하나 싹 나왔고 근데 그냥 뭐랄까 이거는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너무 좋은 기획이고 꼭 잘 완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다큐하는 입장에서 음. 저런 다큐 금수저들을 보면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야기가 되게 많네. 이벤트가 어. 아니 할머니가 이야기가 되게 종갓집 맏며느리신데 그러니까. 90살 생일에 나 이제 제사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선언 사실 나요도 카메라 들어. 영화로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니. 네. 물론 제가 이렇게 그냥 좀 같이 웃자고 네. 쉽게 얘기하고 그 다큐를 만드는 과정이나 고민은 굉장히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힘드시겠죠.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그 어쨌든 애국 소녀를 만들기 이전에 또 기반이 됐던 다른 단편들부터 시작해서 애국 소녀 다음에도 그냥 단순히 가족을 찍는다라는 연장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감독님의 고민이 더 디벨롭되고 더 또 다른 형태로 바뀌어가면서 이제 시야가 넓어지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좀 뭐랄까 시선이 그쪽까지 가 닿으면서 할머니들 이야기들까지 좀 이렇게 포착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할매 광장 굉장히 제목도 재치가 있고 또 네 네 글자 글자로 아닐까? 맞췄습니다. 아, 네. 그거 아, 역시. 강박이 좀 네네, 있으시겠어요. 일부러 라임을 제가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기 막 좋지. 막 근데 좋은 것 딱,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의 이제 스타일로 딱 가져갈 네, 수도 네 있고 글자로. 나중에 뭐 나마른 감독전 이런 거 하면 네 글자로 딱 네 글자로. 영화 감독들이 근데 그런 거 맞추는 감독들 있잖아요. 맞아 네. 은근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역량입니다. 맞아요. 네. 아무튼 오늘 진짜 그냥 얘기를 하다 너무 보니까 네. 재밌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훅 갔는데 네. 더 많은 얘기를 모신 김에 나눌 수 있으면 좋지만 또 자세한 얘기는 감독님께 DM 주시고요. 제 책 읽으세요. 네, 책 사서 읽으시고요. 저희가 따로 물어봐야겠다. 난. 네네. 그리고 궁금한 게 너무 많지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밀린 일기에서는 엔딩 곡을 하나씩 이렇게 딱 깔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게스트분들이 오실 때는 게스트분들의 음악을 하나씩 이렇게 듣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아름 감독님이 준비해주신 노래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간단하게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곡은 이제 되게 옛날 노래도 고신해철 님의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삼수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막 그 수험 기간에도 되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수험 기간을 떠나서 좀 애국소녀랑 또 연관지어서 그게 보면 아 내가 민물장어가 계속 어떤 순리를 거슬러서 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되는 어떤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애국소녀 만들 때 늘 되게 나는 막 되게 막 내가 어른이 되면 난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엄청 막 사회적 어떤 운동에도 엄청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걸 했는데 제가 너무 모순적인 내 모습을 너무 싫어했었어요. 제가 애국소녀 만들 때나 어떤 20대의 내 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이 모순적인 나의 모습이 너무 싫어했고 막 페미니스트면 페미니스트지 막 왜 핑크 페미도 약간 저는 좀 페미니스트에서 도망가고 싶어서 만든 그런 작품이기도 했고 해서 내가 왜 이렇게 도망치고 왜 이렇게 모순적인 내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모순 안에 되게 또 해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물장어의 꿈도 보면 어쨌든 결국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을 때 되게 후회 없이 또 후회 없이 웃는 어떤 마지막 엔딩이 있는데 저도 결국 이 나의 모순을 뚫고 갔을 때 이 모순을 조금 더 긍정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순을 긍정이라기보다는 결국 저는 애국소녀 만들 때 뭐 나와 생각이 다른 부모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아버지 죽이기를 해야지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성장은 어떤 딜레마를 이해하는 게 결국 성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은 좀 누군가를 죽이는 방식으로 그 이분법으로 나눴을 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이 어떤 순리를 거슬러가는 이 민물장어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뭔가 너무 그 다큐 끝나고 나올 것 같은 음악. EBS 전형적인 약간 전형적인 마지막. 제가 막 진짜 좀 웃기는 거 할까 하나. 네.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히려. 마무리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좀 어쨌든 저희 밀린 일기 종종 들어주시는 청취자이기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직접 나와서 해보니 네. 어떠셨는지 네네. 네네 소감 들으면서 진짜 마무리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아, 근데 말하는 게 은근 어렵네요. 아 근데 너무 네. 잘 말씀해주셔가지고 네. 거의 걸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말하는 거는 네, 네. 다들 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맞아요. 저희도 매주 하지만 네. 사실 뭐 항상 녹음이 막 늘 만족스럽게 맞아요. 끝나는 건 아니고 그 들으면서도 이 말 하지 말 걸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데 네네. 네. 말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말한다고 해도 이렇게 뱉어지면은 또 흘러가 버리고 맞아, 이러니까 맞아. 참 그런 게 어려운데 아, 그래도 또 저는 또 새삼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내가 그때 가졌던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 있어서 또 남은 밀링인 일기를 쓴 기분입니다. 아. 이야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진짜 이렇게 주말에 멀리까지 와서 함께 해주시고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신 아름 감독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늘이었습니다. 버들이었습니다. 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두고온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흔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익숙해가는 거친 잠자리도 또 다른 안식을 빚어 그마저 두려울 뿐인데 부끄러운 게으름 자잘한 욕심들아 얼마나 나이를 먹어야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하루 또 하루 무거워지는 고독의 무게를 잡는 것은 그보다 힘든 그보다 슬픈 의미도 없이 잊혀지긴 싫은 두려움 때문이지만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